오늘 아침에 한국 뉴스를 잠깐 들었더니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총리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 전투하는 배 4조 7천만 원어치 주문을 했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국은 전함이 290척이고 중국이 그동안에 해군력을 길러서 전함이 350척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 비해서 전함이 60척이 모자리는 거지요. 중국은 매년 전함을 5척 이상 만들어냅니다. 근데 미국은 한 척 겨우 만듭니다. 그러니까 해군력이 중국에 비해서 너무 떨어지니까 미국에서 한국에 이제 주문을 하는 거지요. 한국의 조선 기술이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함을 한국이 건조해달라. 트럼프가 대통령 되자마자 취임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처음 전화를 해서 전투함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니까 이번에 이제 총리 한덕수 총리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4조 7천억 그 비용으로 전투함을 주문을 하게 된 겁니다. 한국으로서는 굉장히 큰 영광이요 축복이라 하겠지요.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세계 4위에 이르고 있는데 그게 시작이 1970년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된 뒤에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하려고 그랬습니다. 1970년 8월에 카터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을 해서 카터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을 대단히 싫어했습니다. 군 쿠데타 출신 독재자라고 싫어해서 미군을 한국에서 철수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회담을 하는데 한국 정부가 주선한 숙소, 조선호텔 전체를 빌려놨는데 카터가 그걸 싫다하고 미군 8군 사령부 안에 가서 자고 나와서 카터와 박정희가 이제 회담을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미군을 철수하지 말아주세요. 북한 김일성이 남침을 노리고 있으니까 미군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카터 대통령이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당신 같은 독재자가 다스리는 나라에 미군을 둘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내가 그렇게 독재자라 치고 북한에 나보다 훨씬 심한 독재자 김일성이 있으니까 미군을 그냥 둬주시오. 그러니까 카터가 고집을 했습니다. 나는 당장 철수하겠다. 그러니까 박정희가 열받은 거지요. 그래서 오케이, 미군 빼가시오. 우리는 자주 국방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자주 국방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카터가 미국으로 돌아간 다음 날 전부 불러가지고
우리 국방연구소를 세우자. 그래서 방위연구소, 방위산업연구소를 세웠는데 그걸 ADD라 그래요. 그래서 방위산업연구소를 세운 날짜가 1970년 8월 6일입니다. 모든 방위산업 관계자들을 소집을 해서 그때는 형편 없었으니까 박격포 만들고 수류탄 만들고 기관총부터 만들어라. 그래서 아주 박정희 씨답게 2달 안으로 박격포 만들어서 가져와라. 그래서 이제 방위산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진짜 1970년 8월 6일에 방위산업연구소를 세운 뒤에 그날 그 연구소 관계자들이 전부 저 남해 이순신 사당이 있습니다. 이순신 사당에 그리 가서 거기다가 절하고 그러고 장군님 목숨 걸고 우리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그 서약을 하고 방위산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은 한국의 전차, 한국의 비행기까지 만들어서 수출합니다. 한국 KF-21이라는 비행기는 아주 대단히 세계적으로 주문이 밀렸습니다. 그게 이제 카터가 역할을 한 셈이지요. 미군을 뺀다 그러니까 이제 자주 국방하겠다 해서 방위산업이 이제 그렇게 발전을 해서 세계 4위로 우리가 올라선 거지요. 그러니까 참 지금은 오히려 미국에서 한국 방위산업에 주문을 할 정도로 우리 방위산업이 참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통일을 앞두고 있는데 저는 북한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한 17차례 북한 다녀와서 북한의 농장도 하고 고아원도 하고 청진, 나진, 선봉 그쪽에 길주 거기에 2,300명 고아원을 오래도록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농장이 이제 우리가 두레마을 농장입니다. 한국의 종자, 농업기술, 농업기구를 북한에다가 시범농장을 만들어서 남한의 농업기술을 북한에다가 전해주겠다 하고 이제 내가 평양 가서 이제 협의를 했지요. 내가 평양에서 묘향산 중간쯤 되는 사이에 한 30만 평 농장을 주라. 내가 시범 농장을 만들어서 북한 농민들을 내가 좀 기술, 종자 이런 걸 전하겠다 그랬더니 자기들이 의논을 하더니 아직은 평양 가까이는 안 되겠다. 낮은 선봉 쪽에 변두리에 거기에다가 해달라. 그래서 이제 중국 국경인 낮은 선봉에 이제 농장을 만들어서 3년간 농사를 지었는데 참 이 공산주의라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 내가 이제 땅을 한 3만 평에 정해가지고 농사 지으려고 가서 흙을 이렇게 한 주먹 쥐고 바람에 흩어보니까 흙이 전부 바람에 휙 날아가요. 이 토양이 두 종류입니다. 떼알 구조, 나달 구조. 떼알 구조라는 것은 이제 덩어리가 지는 거지요. 유기질, 비료, 퇴비가 많으면 떼알 구조가 돼서 그 농사가 잘 됩니다. 근데 나달 구조는 밭에다가 퇴비를 넣지 않고 계속 기르면은 흙이
영양분이 없어져서 나달 구조가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흙을 한 주먹 쥐고 바람에 이렇게 뿌리니까 휙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내가 이 그동안에 퇴비를 넣지 않았구만요. 그러니까 공산당 집권한 뒤에 네 땅도 아니고 내 땅도 아니고 전부 이제 뭐 공산당이 땅을 전부 당의 땅이고 수령님의 땅이니까 농민들 농사를 지어도 전부 가져가 버리는 거지요. 가져가고 이제 배급을 주니까 자기 땅이 아니니까 가꾸지를 않은 거지요. 수십 년간 아무도 퇴비를 넣지 않고 거기다가 이제 옥수수를 계속 심었습니다. 옥수수를 지력 수탈 작물 그래요. 땅의 영양분을 빼먹는 그걸 이제 수탈 작물이라 하는데 인삼, 담배, 옥수수, 목화 이런 게 지력을 빼먹는 수탈 작물입니다. 지력을 북돋아주는 작물은 이제 콩이지요, 콩. 그러니까 북한 같은 메마른 땅에는 콩을 많이 심어야 되는데 공산당 정부가 획일적이니까 계속 옥수수를 심으면서 아무도 퇴비를 넣지 않으니까 그렇게 토양이 나달 구조가 돼서 바람에 날아가 버리고 내가 처음 시작할 때 11월 달에 갔는데 그 구루터기가 추수 끝난 뒤에 구루터기가 새끼 손가락만 해요. 그럼 그게 이제 수수 때가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래 수수 농사를 지었구만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옥수수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옥수수 때는 이거만 해야 이제 옥수수가 많이 열리는데 퇴비가 없으니까 손가락만 하니까 옥수수가 뭐 제대로 되질 않지요. 그래서 내가 옥수수 때가 대강이만 하면 이거는 제대로 열리지 않았겠는데요. 그랬더니 예, 그렇습니다. 잘 아시네요. 그러고 하는 말이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하늘이 하는 걸 어떡합니까? 가뭄이 들었다가 홍수가 와버리니까 곡식이 안 됐지요. 그래서 내가 흙을 그렇게 보고서는 이건 하늘이 한 게 아니라 사람 탓입니다. 이 흙에 퇴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퇴비를 내가 보니까 몇십 년간 넣지 않았네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감자씨 신품종을 가져가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미생물이 있습니다. 농사 짓는 거는 농민이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미생물이 땅을 비옥하게 해서 미생물이 땅을 비옥하게 합니다. 그리고 흙 속에 지렁이들이 많아야 그 농사가 잘 되는데 거기 뭐 미생물 지렁이 싹 없어져 버리고 그냥 흙이 황폐해지니까 굶주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유엔 식량기구에서 북한의 농토를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결과가 북한 농업을 정상화하려면은 이게 100억 달러 들여서 20년간 투자해야 정상적인 농업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가 나왔습니다. 근데 내가 가서 이제 우리 두레마을 식구가 농장에 3년간 상주하면서 흙을 먼저 가꾸고 남한에서 토양 미생물 가져가 가지고 풀을 베 가지고 퇴비를 만들어서 그걸 이제 가꾸니까 3년 만에 토양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주 옥수수가 풍년이 드니까 집단 농장 농민들이 구경하러 왔어요. 이제 견학처가 된 거지요. 이렇게 농업을 살릴 수 있구나 하고서는 농장 농민들이 와서 구경하고 하니까
소문이 평양까지 가가지고 평양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둘의 마을을 추방시켜라. 농민들이 너무 인기가 있으니까. 3년 만에 나진선봉시 인민위원장, 그러니까 시장이지요. 시장이 나를 불러서는 철수해 주세요. 그래서 농사가 잘 되는데 왜 철수합니까? 그랬더니 김 선생 너무 빨리 잘 되시오. 좀 천천히 성공해야 오래 하지. 3년 만에 풍작이 되니까 평양서 소문 듣고 추방하라고 명령이 왔시오. 우리는 뭐 주왕의 지시대로 해야 하니까 섭섭합니다. 그러고 이제 할 수 없지요. 뭐 그 농장 다 두고 우리가 물러났는데 마지막에 이제 송별한다고 이제 당고기 파티를 해줬습니다. 개고기를 당고기라 그러지요. 이제 당고기 파티를 해줬는데 이게 문제가 된 것이 전기 사정이 왔다 갔다 하니까 냉장고에 개고기를 이제 넣었다가 전기가 가버리면 녹고 또 전기가 들어오면 또 얼고 그랬다가 또 전기 가면 녹고 이걸 몇 번 하는 동안에 이게 이제 균이 생겨가지고 그걸 내가 당고기를 대접받고 아이고 그날 저녁에 막 썰사하고 위로 토하고 아주 뭐 죽게 됐어요. 내가 너무 다급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뭐 당고기 먹다가 죽으면 순교도 아니고 이거 뭐 이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너무나 급해서 죽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막 비상이 걸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를 이제 보건소 같은 병원에 데려갔는데 내가 놀란 것이 그 링겔을 놓는데 사이다병 같은데 노끈으로 끈을 달아가지고 그 링겔을 아니 내가 저거 맞다가 죽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 좀 중단해보라고. 옆방에서 이를 뽑는데 마취제가 없으니까 생이를 뽑으니까 아프다고 소리 지르고 또 옆방에서는 그 맹장염 수술을 하는데 마취제가 없으니까 생으로 배를 째서 그렇게 이제 수술을 하니까 뭐 소리 지르고 그랬었지요. 내가 여기 있다가는 내가 죽겠다 싶어서 빨리 차를 대절해서 중국으로 나와서 중국에서 내가 이제 병원에 가서 살아났지요. 근데 우리 한국 천주교에 정의평화 무슨 사제단이라고 있습니다. 신부님들 한 200명, 수녀님들 한 500명 되는 정의평화묵사제단이라고 있는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만나가지고 북한 자랑을 하더라고요. 북한은 식량도 그냥 주고 그러고 교육도 무료고 의료도 무료고 이상적인 사회라고 신부님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길래 내가 한심해서 신부님 역시 남자가 장가가서 여자한테 시달려봐야 철이 드는데 총각으로 늙으니까 철이 안 드네요. 응? 그럼 무슨 소리 그래 하여 내가 차비대 줄 테니까 북한 한번 가보시오. 가가지고 배 한번 째보고 이빨 뽑아보고 좀 그래야지 무슨 북한이 그렇게 이상사회라고 헛소리를 하느냐고. 종교인들이 편견을 가지면 대책이 없어요. 뭐 목사든 신부든 신약 구약이 안 통하면은 뭐 지약이나 농약 먹어야 되지 대책이 없어요.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유럽으로 이제 방문을 나갔는데 그때 신부님 정의구현 사제단 신부님이 미사 드리면서 비나이다 윤 대통령 비행기가 떨어지기를 비나이다 그렇게 그걸 미사하는 게 또 유튜브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종교인들이 바른 관점,
바른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지 않으면은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교회가 참 중요한 것이 우리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성경적인 가치관 위에 세워 있거든요. 우리가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열린 시장, 자본주의,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는 복지사회, 인간적으로 인권 존중, 그리고 법치, 이 5가지가 민주주의, 성경적 가치관의 기초입니다. 이 5가지가 성경에서 나온 가치관으로서 우리 자유세계가 유지되는데 우리가 한국 교회가 사람을 기르는 일에 우리가 실패한 거지요. 그런 성경적 가치관들을 기르지 못했으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비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김일성이 남반부 해방 10개조가 있습니다. 남조선 해방 10개조 중에 4번째가 뭐냐면 교회를 파괴하라. 이게 이제 남반부 해방의 10계명 중에 4번째가 교회를 파괴하라 그랬었는데 요즘은 북한이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파괴하라가 아니고 교회에 들어가서 간첩을 내려보낼 때에 교회에 들어가서 6개월간 새벽기도 나가고 목사님 대접 잘하고 잘 인심을 얻어가지고 그 교회를 활동의 근거지를 진지를 삼어라. 요새는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적으로 신학생들을 김일성 장학생을 들여보내고 교회에 간첩이 와가지고 충실히 인심을 얻어가지고 교회에서 지지받아가지고 신분 위장이 되는 거지요. 참 그런 점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비상이라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가치관이 혼란해지니까 목회자들의 교회의 역할이 참 중요하지요. 지금 우리나라의 미래는 교회가 주장하게 돼 있습니다. 난 다른 나라는 잘 모릅니다만은 교회만큼은 한국만큼은 교회가 참 책임이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 정부의 우리 국민 교육의 중심에 전교조가 있습니다. 전교조가 대구에서 시작됐는데 처음 시작될 때는 참교육을 한다고 전교조가 시작이 됐는데 거기에 주사파 김일성 주체 사상이 민족의 희망이라는 사람들이 전교조에 들어가 가지고 조직을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전교조가 그 주사파의 통제력 속에 들어간 거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발행한 국사교과서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은 이승만은 친미, 친일, 반민족주의자고 우리 김일성은 민족 해방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국사교과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국사교과서에 8.15 해방된 뒤에 미군은 점령군으로 왔고 소련군은 해방군으로 왔다. 그렇게 국사교과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30년 개신교 역사에 개신교가 우리 나라를 현대화하는 일에 우리 현대사 100년은 교회가 막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데 국민교육 또 무슨 병원, 학교 뭐 얼마나 우리 교회의 역할이 컸습니까? 그랬는데 중고등학생 교과서에는 교회의 역할이 딱 석 줄 있어요. 석 줄. 개신교의 역할이 3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뜻있는 사람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우리 국사 교과서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자. 그래서 그 교과서를 우리가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지요. 그러나 이제 두레말 안에
둘의 국제 학교를 세웠습니다. 학교를 세워가지고 이제 정부에 허가 내지 않고, 정부에 허가 내면은 이제 정부의 통제를 받아야 되고, 또 정부의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가 내지 아니하고 이제 학교를 세워서 우리 나름으로 둘의 국제 창의력 학교, 이래서 학교를 하는데 참 보람이 있어요. 기독교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일반 학교에 보내기는 너무 불안하니까 엉뚱하게 동성애는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이다. 뭐 성평등, 동성애 이런 걸 용납하는 그런 걸 가르치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냐. 성경에 동성애가 나쁘다는 게 13번 나옵니다. 근데 그런 걸 학교에서는 거꾸로 가르치니까 우리 기독교 학교의 사명이 크지요. 그런데 우리가 한국이 참 국제적으로 중요한 것이 우리 지금 트럼프 대통령 된 거, 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나는 트럼프가 뭐 김정은이가 뭐 고와서 친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트럼프가 북한하고 이제 협상이 이미 진행됐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북한에 가가지고 북한 장교를 육성하는 우리나라 육군사관학교 같은 미국의 웨스트 포인트 같은 그 학교를 내가 방문했는데 연병장에 크게 써놨어요. 중국은 1000년 숙적, 일본은 100년 숙적. 장교 훈련 연병장에 그렇게 써붙여놨어요. 중국은 1000년의 적이고 일본은 100년의 적이다. 중국은 1000년 숙적, 일본은 100년 숙적. 그래서 사실은 북한 사람들이 중국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어디든지 한반도를 자기들 영향권 안에 넣으려고 공작을 하지요. 그래서 요새 친북, 친중 그 세력이 자꾸 정권을 잡으려고 하지요. 그래서 이번 6월 3일 실시하는 대통령 선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대통령 된 뒤에 한미일 동맹을 굳건히 한 거이지요. 그게 정상적인 우리나라의 운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협의를 해가지고 김정은은 미군을 북한에 들어오게 해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지난번 트럼프와 김정은 회담에서 그런 게 나왔지요. 그래서 북중국이 이제 그런 걸 싫어해가지고 서로 중국과 미국 사이에 북한을 두고 서로 간에 견제를 하려 하지요. 그러면 김정은이 생각은 미군이 신의주 쪽에 중국 국경 쪽에 부대가 주둔하고 북한, 미국 이제 대사관을 설치하고 하면은 그럼 무슨 좋은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우리가 철도가 휴전선에서 딱 막혀 있지 않습니까? 이 철도가 북한으로 개통하면은 러시아의 푸틴이 이제 한 2, 3개월 안으로 전쟁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푸틴은 여러 번 그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코리아하고 연대해서 시베리아 개발에 우리가 북남한이 도와주기 바란다. 몇 번 얘기했습니다. 그 러시아하고 한국이 중요한 것이 러시아에 없는 것이 한국에 있고 한국에 없는 것이 러시아에 있습니다. 서로 협조하면은 좋은 길이 열릴 수 있지요. 특별히 푸틴은 전쟁 끝나면은 유럽 쪽으로는 길이 막히니까 극동 쪽으로 시베리아 개발 쪽으로 투자를 하려 하는데 우리가 한국한테 시베리아 개발에 거기에 참여해달라고 여러 번 사인이 왔었습니다.
우리 시베리아는 한국이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5가지 자원이 시베리아에 무진장으로 묻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목재, 그리고 석탄, 석유, 가스, 히토류, 이 5가지가 시베리아에 엄청나게 묻혀 있습니다. 그걸 한국이 개발을 해서 푸틴이 그런 요청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시베리아 철도,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이게 개통이 되면은 부산에서 기차가 출발해서 서울, 평양을 거쳐서 우라지 보스톡을 거쳐서 시베리아를 횡단해서 유럽까지 가는 거지요. 그러면은 이게 물자가 그리로 가고 사람이 통하고 하면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오픈되면 우리나라에 큰 새로운 경제력이 생기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베리아 철도 개통이 이제 트럼프하고 푸틴이 서로 협력해서 김정은이를 잘 구슬려서 시베리아 철도를 개통하는 것이 국가적인 문제지요.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내가 시골에서 나는 고향이 경북 청송 산골인데요. 산에서 그 너구리 잡을 때 전략이 있습니다. 너구리란 산짐승이 이제 굴 속에 깊이 들어가 박혀 있으면 잡지를 못하지요. 그럼 우리가 이제 고향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 굴 앞구에서 나무에 불을 피워서 연기를 자꾸 굴로 붙입니다. 굴 속에 이제 연기가 들어가면 너구리가 숨어 있다가 연기 때문에 튀어나오지요. 그때 너구리를 잡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김정은이 다루는 거의 너구리 작전 비슷한 거지요. 자꾸 달래가지고 김정은이가 북한하고 거기서 숨어 있지 말고 이렇게 밖으로 나오게 해서 미국하고 국교를 맺고 미군이 북한에 주둔하게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은이를 제거하든지 하는 방법이 생기겠지요. 그게 이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날씨가 좋아져 가지고 이제 북극에 얼음이 녹으니까 이제 북극이 9달은 얼음이 녹아가지고 배가 다닐 수 있습니다. 석 달만 얼고 나머지 9달은 북극으로 이제 배가 다닐 수 있는데 배 중에 얼음을 깨고 나가는 배가 있습니다. 그걸 쉐빙선 그래요. 쉐빙선 만드는 기술이 한국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전쟁 중인데도 쉐빙선 17척을 한국에다가 주문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항로가 바뀌지요. 그동안에 우리가 수에즈 운하로 중국 앞바다로 배가 다니고 했는데 거기 스웨즈 운하 그쪽에 배가 그는 러시아어가 생겨가지고 어떨 때는 배가 2주간씩 기다려야 되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그쪽에 또 후티 반군 이런 반란군이 배를 납치도 하고 그래서 아주 복잡한 해로입니다. 그런데 이제 북극 항로가 생겨지면은 무슨 이익이 있냐면은 배가 부산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울릉도에 큰 비행장하고 항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울릉도 앞바다를 지나서 러시아의 그 연해주 앞에 사하린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사하린 섬의 그 앞으로 지나서 베링 해협 이쪽은 미국 미국의 이제 땅이고 이쪽 편은 러시아 시베리아 땅 그 사이에 해협이 있습니다. 그걸 베링 해협 그럽니다. 베링 해협 그 길이가 75km입니다.
그 중간에 섬이 하나 있는데 섬을 딱 갈라서 저쪽은 이제 미국 땅이고 미국의 알라스카에 속해 있고 절반은 러시아 시베리아 속해 있는데 그리로 배가 통과되는 거지요. 그리가 배를 가가지고 그리 북극해를 통과해가지고 노르웨이를 거쳐서 우리 유럽으로 배가 다니게 되면은 거리가 5,000km나 줄고 그 비용이 뭐 절반 가까이 줄고 하니까 극동 항로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역사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우리 역사는 세계 중심 무대에서 항상 변두리에 있었습니다. 옛날에 7세기, 8세기에 실크로드라 그래서 중국의 아시아의 비단이 유럽으로 가던 걸 실크로드 그래요. 한국은 그 실크로드에서 뭐 변방에 있어서 존재가 없었지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향신료, 인도 동남아시아의 향신료, 요즘 커피 같은 향신료가 유럽으로 뻗어나가는데 그 향신료 코스에서도 우리 한반도는 늘 변두리에 있었습니다. 석유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번에 극동 항로가 열리게 되면은 새로운 항로에 한국이 중심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부산항이 출발점이 돼가지고 부산항, 울릉도항, 그 사할인 거쳐서 연해주를 거쳐서 항로가 생기면은 그 배를 타고 우리 화물이 거리로 가게 되고 선교사들이 그 배 타고 유럽으로 가게 되고 하면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새로운 항로를 따라서 중심 지역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의 미래가 대단히 밝습니다. 시베리아 철도가 열리고 시베리아의 자원을 우리가 개발하게 되고 북극 항로가 개척되게 되면은 한국에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지요. 지금은 북한이 중간에 가로막고 있으니까 이걸 이제 통하지를 못했는데 푸틴이 그동안에 김정은이하고 통했지 않습니까?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13,000명이나 가가지고 하고 했으니까 김정은이가 푸틴의 말을 듣게 돼 있는 거이지요. 그리고 또 트럼프가 또 김정은이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우리 남한에 길을 터주면은 철도가 열리고 북극 항로가 열리고 하면은 한반도에 새로운 시대가 오게 된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는 미래의 꿈입니다. 거기에 중요한 것은 이 남북한이 통일이 되는 거인데 미국의 조지 프리드만이라는 중요한 정치 지리학 학자가 있습니다. 조지 프리드만. 정치학과 지리학을 합쳐서 지경학이라 그럽니다. 조지 프리드만이 쓴 100년 후란 책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데요. 그 책에 보면은 그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2030년까지는 코리아는 통일이 될 것이다. 자유통일을 말하지요. 대한민국 주도로 북한을 흡수 통일하게 될 것이다. 북한의 내부 사항이나 국제적인 모든 조건이 2030년까지는 통일이 된다. 그러면 통일 이후에 남한의 경영, 자본, 기술이 북한에 가가지고 북한 노동력을 활용하게 되면은 그러면 메이드 인 코리아가 세계 시장을 석권하게 된다. 북한 노동자들이 얼마나 솜씨가 좋지 않습니까? 남한의 경영 기술과 북한의 노동력이 합쳐져서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 나오면은 메이드 인 차이나나 메이드 인 인디아를 넘어서는 경쟁력이 뛰어나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 이름으로 미국의 백화점, 유럽의 세계에 뻗어나가서 한반도의 전성기가 도래한다. 거기 2030년의 통일 이후 10년 정도의 과도기를 거치면은 대한민국은 강력한
통일 한국 시대가 오는데 그때 가서 중국은 여러 나라로 분리된다. 뭐 티베트, 위구르, 뭐 내몽고 이런 나라들이 해체가 돼가지고 중국은 약화되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국력이 많이 쇠퇴해졌으니까 러시아가 약해지고 중국이 여러 쪼가리로 분열된 뒤에 코리아가 미국과 동맹관계를 굳게 해서 미국과 통일 한국이 서로 쌍두마차로 아시아를 주도하는 시대가 온다. 그게 이제 세계적인 석학들이 보는 장기적인 전망입니다. 그러려면 이제 중요한 것이 남한의 지도력이, 대한민국의 지도력이 분명히 써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한국 정세가 대단히 유동, 이제 막 오르막 내리막, 영어로 업 앤 다운 하고 있는데, 이번 보수 애국 세력이 우리가 정권을 잡는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우리 야당 세력은 자꾸 친중, 친북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중국이 아주 한반도에 탐을 내가지고 지난번에 시진핑이 전 미국 대통령 만나서 얘기하는 중에 코리아는 전통적으로 중국의 속국이었습니다. 미국이 코리아에 대해서 손대지 마시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시진핑 회담에서 그 말이 공식적으로 나왔을 정도지요. 코리아는 중국의 전통적인 속국이니까 미국이 거기에 손 탐내지 말라.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지요. 그러나 우리가 중국에 속한 나라가 돼서 민족의 장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번에 시진핑 세력이 약화되고 중국 공산당이 흔들리게 되면 대한민국에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오는 거이지요. 그래서 우리 요즘 뜨는 학문 중에 대통령학이 있습니다. 대통령. 뭐 굳이 나라의 대통령뿐 아니라 기업의 최고 CEO, 뭐 교회, 당회장, 최고 지도자의 가져야 될 덕목, 그걸 연구하는 게 대통령학인데요. 미국의 대통령학 전문가가 대통령이 지녀야 될 최고 경영자, CEO가 가져야 될 덕목 5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5가지.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한국의 대통령으로 뽑힐 사람들은 그런 걸 잘 합당한 사람을 뽑아야겠지요. 첫째가 뭐냐 하면 대통령학의 최고 지도자가 지녀야 될 덕목 5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비전. 여러분,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망할 짓을 하거니와, 그렇지요? 묵시가 영어 성경에는 비전입니다. 비전.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할 짓을 하게 된다. 옛날 우리 함석헌 선생이 쓴 비전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런 큰 논설이 있습니다. 내가 대학 시절에 그 글을 읽고 아주 가슴이 뜨거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 잠언 29장 18절.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할 짓을 골라서 하거니와 하나님의 법, 율법을 지키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 말씀이 틀림없는 말씀이지요. 그 비전이란 게 뭐냐? 여러분, 요엘서 2장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비전을 보고 노인은 꿈을 꾸리라. 그 말씀이 이제 요엘서 2장 28절인데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은 뒤에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한 부분이 사도행전 2장에 있습니다. 이 비전이라는 게 참 중요하지요. 아쉽게도 우리 이승만 대통령 같은 분은 국가 경영에 비전이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딱 2가지, 1899년 한성 감옥에 사형수로 있을 동안에
미국 선교사들이 감옥에 이승만 청년에게 성경을 넣어줬습니다. 그 성경을 읽다가 1899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때부터 크리스찬이 됐는데, 그때 감옥에서 쓴 글이 있습니다. 그걸 독립정신 이런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 20대 그 사형수로 있으면서 성경 읽고 은혜 받아서 쓴 책이 독립정신인데요. 우리나라 참 역사가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런 책을 가르치고 읽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해서 내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그 이승만 대통령 두 가지 비전, 청년 시절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 대한민국, 한국을 성경적 가치관 위에 세울 것인가, 첫 번째 비전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 새로운 태어날 우리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기초에 세울 것인가, 평생 그걸 추구했지요. 어떻게 하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느냐, 어떻게 하면 기독교적인 가치관, 성경적 기초 위에서 나라를 세우느냐, 그게 이승만 대통령의 두 가지 비전이었습니다. 이 박정희 정권 같은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5,000년간의 그 빈곤을 벗어나서 정말 부국 강병을 이룰 것인가, 그걸 늘 추구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ADD 국방과학연구소를 아무것도 없는 데서 세워가지고 지금 국방과학연구소가 지금 뭐 세계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4등에까지 올랐으니까, 그런 앞선 지도자들의 비전이 지금 열매를 맺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노태우 대통령 때에 북방정책이라는 걸 세워가지고, 그때 러시아의 대통령이 고르바초프를 했습니다. 그 노태우가 고르바초프를 만나가지고 서로 이제 협상하면서, 고르바초프가 지금 러시아가 어려우니까 코리아가 좀 융자를 해 주시오. 그래서 노태우가 30억 달러를 러시아에게 빌려줬습니다. 국내 신문에 야당이 그렇게 시끄러웠지요. 우리나라가 무슨 돈이 있다고 러시아에 30억 달러나 지원해 주냐 말이 많았는데, 노태우가 참 그건 잘했어요. 북방정책은 지금 투자해 놓으면 나중에 크게 이득을 볼 것이다. 그런데 이제 고르바초프 다음에가 이제 술 많이 먹는 대통령 누굽니까? 그 다음 대통령이 들어와가지고 김영삼 대통령이 러시아 가가지고 당신 나라에 우리 30억 빌려준 거 갚으시오. 그러니까 러시아 대통령이, 고르바초프 다음 대통령이, 우리가 지금 갚을 돈은 없고 우리가 있는 것은 소련 공산당 시절에 만들었던 무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무기를 받아가시오. 그래서 우리가 마지 못해서 무기를, 그때 러시아 무기를 받아와서 그걸 우리가 개발을 했는데 그게 대박을 친 거지요. 그걸 불곰작전이에요. 불곰작전. 러시아의 미사일, 미사일 탱크 다 그때 받아와가지고 그걸 놓고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미국제하고 러시아제를 합쳐가지고 그 장점을 딴 거지요. 러시아제, 미국제 합쳐서 만든 탱크, 자주포, 무슨 미사일 이런 게 이제, 그래서 그 덕택으로 우리가 불곰 사업에서 기초를 닦아서 방위 산업이 지금 세계적으로 부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때는 여기 폴란드 같은데 여러 나라의 무기 수출이 거의 200억 달러, 180억 달러 이루어지요. 지금은 지난해 같은 경우 세계 12나라에 우리 무기를 수출을 합니다. 그리고 비행기까지 만들어 가지고 수출하니까
대단한 실력이지요. 이번에 이제 비행기는 우리 국산 엔진을 거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국산 엔진을 만들어서 비행기가 미국 F-35 하는 비행기에 버금가는 좋은 비행기를 만들게 되니까 대한민국의 그런 국제적인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지요. 그러니까 그런 비전을 줄 수 있는 지도자, 이게 그 첫 번째지요. 첫째가 대통령이 갖춰야 될 덕목 중에 첫째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두 번째는 설득력이죠. 설득력. 나는 한국에 나오기 전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러니 감옥에 있을 때에 나한테 비서를 보냈어요. 김진홍 목사 사인이 있는 성경을 한 권 보내주라. 그래서 내가 비서가 왔길래 그럼 성경을 자네가 사와라. 내 돈으로 살지 말고 너가 사와라. 그래서 내가 거기에 사인을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시편 37편 23절 24절을 딱 적어서 보냈는데 감옥에서 많이 읽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나오기 전에 그 전날 내가 만났었는데, 목사님 참 감옥에서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러길래 그러면 좀 더 오래 있을 걸 그랬네요. 오래 있었으면 성경을 몇 번 읽었을 텐데. 그렇게 같이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영부인이 이제 김건희인가 이건희인가 이러는데 말썽이 많아요. 무당하고 맨날 점치고 무당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고종 황제 부인이 민비인데, 황후가 민비가 그 무속에 빠져가지고 나라 꼴이 많이 안 했는데, 내가 이제 식사하면서 우리 여사께서 무당들하고 그래 지나가는데 내가 좀 사실이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우리는 황해도에서 피난온 집안인데 할아버지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한으로 왔는 우리 기독교 집안입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무슨 무당을 그래 찾겠습니까? 그러면 자기 이제 3대째 기독교 집안인 걸 자기 얘기를 하면서 자꾸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소식, 가짜 뉴스를 가지고 흠집을 낸다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나도 소문으로 김건희 여사가 무속에 깊이 빠진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닌 걸 알고 내가 참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런데 내가 말하는 것은 왜 그런 걸 알리지를 않습니까? 국민들이 알게 해야지. 맨날 그렇게 가짜 뉴스 나오는 걸 왜 제대로 바로잡지 않습니까? 아니, 하도 세게 나오니까 국민들이 믿어가지고 말에도 안 통하고 매스컴이 다 그쪽에 줄 섰으니까 할 방법이 없지요. 그래서 방법이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PR을 해야지요. PR이 뭡니까? 피가 나도록 알리는 게 PR인데, 그 왜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서 다 피가 나도록 알려서 국민을 설득을 해야지. 교인들까지 다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무당이 와서 신다 그런 소리 듣게 합니까? 그런 얘기를 나누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반대하는 쪽이 집요하게 그걸 퍼뜨리니까 교인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도자로서는 그게 좀 소홀히 생각한 셈이지요. 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도 그 어른이 2007년 경제 위기를 극복을 하고 4대강 개발을 하고 큰 일을 많이 했는데, 자꾸 사람들이 매스컴이나 헐뜯어가지고 이명박을 나쁘게 말했지요. 그래서 내가 청와대 그때 예배 보러 가가지고 예배 보면서 자꾸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좋은 대통령인데 소문은 나쁜 얘기만 돌게 둡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열심히 하면 알아줄 때가 오겠지요. 내가 숨이 탁 막혀서
그 장로님이거든요. 장로님, 그거는 시골 면장이나 그런 소리 하는 거이지, 이 난세 대통령이 돼가지고, 잘하면 알아줄 때가 오겠지요. 그래서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방송, 공무원, 텔레비 다 동원해가지고, 국민한테 열심히 알려야 됩니다. 응? 알리는 책임이 있는 거죠. 내가 그렇게 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자가 되는 데는 우리가 목숨 걸고 전도하듯이 자기를 PR해야 되지요. 여러분, PR이라는 말의 의미를 깨닫지요? 예, 피가 나도록 알린다. 나는 우리 둘의 마을, 둘의 교회가 그 동두천 산골에 있는 조그만한 교회지만 나는 그런 PR하는데 감각이 있어요. 하도 밑바닥에서 넉마주의 하면서 지역살이 하면서 바닥에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을 국민에게 알려야 된다. 둘의 마을이 뭐하는 곳이다. 둘의 국제학교는 뭐하는 학교다. 둘의 마을이 지향하는 목표가 뭐이다. 그런 걸 잘 알리는데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설교도 유튜브로 나가는데 유튜브 매주 설교 듣는 그 멤버가 22만 5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설교 한 편 하면은 22만 5천 명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알릴 수 있지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 신앙과 사상, 비전을 알린다는 거, 이 대단히 중요하지요. 세 번째 뭘 들었냐 하면은 그 미국 대통령 학에서 대통령 뿐 아니라 최고 지도자들이 지녀야 될 덕목 5가지 중에 세 번째를 말하는 겁니다. 열정, 패션. 열정이 있는 사람이 쓰임 받는다. 열정이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한다. 그거지요. 그래서 이제 그 독일의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헤겔이 쓴 책 중에 역사 철학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그 헤겔의 역사 철학의 제일 마지막 구절이 뭐냐 하면은 내가 길고 긴 세계 역사를 살피겠는데 어느 시대나 그 시대를 이끌었던 지도자는 그 시대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었다. 시대의 정신이란 말이 나옵니다. 시대란 말이 이제 독일어 짜이트고 정신이 가이스트인데 짜이트 가이스트. 시대의 정신을 몸으로 익혀서 그것을 실천한 사람이 세계적인 역사를 이끌어가고 그 사람들이 가지는 패션, 열정 있는 지도자들이 쓰임받았다. 그게 이제 헤겔 역사 철학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자의 그런 열심으로 또 나라 사랑하는 열심으로 패션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지니는 덕목 중에 중요한 것이 한국 국민은요, 열정이 있어요. 열정, 패션이 있는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6.25 뒤에 밑바닥에서 일어나서 세계 10대 강국을 올라선 거 아닙니까? 근데 또 문제는 나쁜 일을 하는데도 열심인 거야. 나쁜 일을 하는데도. 좋은 일에 패션이 있으면 좋은데, 도둑놈이 담 넘어가는데도 밤새워 넘어가듯이 나쁜 생각에도 이또 열심을 다해가지고 하니까 나쁜 생각하는 사람의 열심과 좋은 생각하는 사람의 열심이 부딪혀가지고 좋은 생각하는 사람이 이겨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좀 밀린 거지요. 밀려가지고 나쁜 생각하는 사람들이 판을 이끌어간 겁니다. 특별히 중국이 한국에 탐을 내가지고 중국 자본이 한국의 매스컴에 1,000억을 투자해줍니다. 1,000억. 왜냐하면 요새 유튜브 시대가 되니까 신문 방송이 인기가 없지 않습니까? 경영이 안 돼가지고 신문사 방송국이 경영난에 허덕이는데 그 중국 사람들이 못됐어요. 아주 그 사람들이 전략이 있어요. 한국 매스컴에 1,000억을 풍깁니다. 1,000억을 풀어가 그렇게 회유를 하니까 매스컴들이 중국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서 자꾸 한국의 그런 진보 세력, 좌익 세력들이 사반 운동, 4가지 반대하는 운동, 반미, 반일, 반기독교, 반기업,
요 네 가지가 사반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이 매스컴을 장악해가지고 청년들에게 머리를 이렇게 체내시킨 거이지요. 브레인 워싱 시켜가지고 그런 게 조직을 전부 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학생운동 때 데모할 때 그랬습니다. 앞으로 신민 기자 될 사람, 사법고시에서 판검사 될 사람, 교사로 나갈 사람들은 데모할 때에 앞 세우지 않았습니다. 신불이 노출돼 가지고 앞으로 지장이 있다고. 너희들은 교실에서 공부해. 데모는 우리가 할 테니까. 그 전통이 있는 거이지요. 그러니까 교사 될 사람, 기자 될 사람, 판검사 될 사람들은 데모도 안 하고 공부만 해가지고 걔들이 고등고시 돼가지고 지금 주임 판사가 되고 뭐 검사가 되고 걔들이 또 신문사의 편집국장이 된 거예요. 걔들이 또 정교조를 이끈 거죠. 그러니까 요소의 그 세력이 또아리를 틀어가지고 잠복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탄핵 파동, 우리가 계엄령 탄핵 파동 이래 우리가 드러난 것이 한 가지 장점이 뭐냐 하면 각 조직 속에 있는 그런 좌편, 좌익적인 친북, 친중 세력이 드러난 거지요. 어디에 누가 그런 생각하고 있다. 전에는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모르고 그냥 우리가 태평세대가 계속될 줄 알고 그냥 흥청망청했지요. 한국의 보수 세력은 그 책임이 있습니다. 보수 세력은 누리는데 급급했지요. 그래서 뭐 국방은 한미 동맹이 맡아주고 기업은 경제는 재벌들이 맡아주고 하니까 우리가 뭐 보수 세력은 그냥 편하게 살았지요. 근데 그동안에 좌익, 친중, 친북 세력은 그렇게 끊임없이 감옥 가고 뭐 도망 다니고 라면 먹으면서 그 자기들의 세력을 키운 거지요. 보수 애국 세력은 가만히 있다가 터지니까 당한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이라도 심기일전해서 다시 시작해야 안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미국의 경우에 옛날 미국에는 보수당이 공화당이지요. 진보 쪽이 민주당이지요. 1964년에 베리 골드워터라는 공화당 후보자가 출마했었습니다. 그때 1964년에 공화당이 아주 철저하게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이 아주 설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전부 진보당, 민주당이 차지했었는데 그때 베리 골드워터가 그 사람이 정말 똑똑한 사람이요. 자기가 선거에서 패배한 걸 인정하고 미국 보수당이 질이 멸렬해진 것을 깨닫고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각 지역에 청년 대학생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밑에서부터 키운 겁니다. 그걸 골드워터의 청년 조직 교육 훈련이에요. 그 청년들을 깨우치는 걸, 그걸 영어로 컨센타이제이션, 의식화라 그러고, 교육을 시킨 뒤에 그걸 조직화하는 거예요. 그걸 오가나이제이션이라 그러고, 조직화한 뒤에 이제 동원하는 걸 모빌라이제이션, 3단계를 거치면서 공화당 세력을 밑바닥에서부터 17년을 밑에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17년 만에 등장한 대통령이 레이건이지요. 레이건. 그러니까 골드워터가 선거에서 실패한 후에 17년간 밑바닥에서 청년들을 가르치고 깨우치고 조직화해서 17년 만에 드디어 등장한 공화당 대통령이 레이건이지요. 그 레이건 때에 소련을 무너뜨리고 미국이 아주 국가 위신을 세계적으로 높인 겁니다. 나는 그 사례를 깊이 생각을 해서 내가 이제 대학교 청년들, 대학생들한테 다시 이제 청년 정치학교 그런 걸 시작을 했습니다. 청년들에게 성경적 가치관의 기초를 둔
5가지 이걸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정치 학교를 시작을 하는데 참 반응이 좋습니다. 벌써 50개 대학이 이제 조직화되고 앞으로 금년 중으로 선거에 이기든지 지든지 간에 100개 대학에 조직화해서 우리가 나라의 미래를 통일 한국 시대를 대비해서 나라의 기초를 닦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거기 동지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충근 교수라고 이름 들었습니까? 정치 외교학의 이충근 교수도 중앙정보부 출신의 이희천 여러 교수들 중에 그런 보수 세력의 교수들이 6,300명이 조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기반으로 해서 대학교에 100개 내지 200개 대학의 대학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매주 교육을 시켜서 우리나라의 기초를 탄탄히 해서 통일 한국 시대를 대비하겠다. 우리가 그런 장기 계획이지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늘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